면접 첫날 나는 회장님 아들과 한바탕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장님은 노하기는커녕 나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으셨다. 평생 흙만 만지고 사신 농부였던 부모님은 내게 죽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딸이 커서 울타리 밖 대나무처럼 곱고 굳세게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그 이름처럼 살아왔다. 무슨 일이든 분명하게 처리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며 책임질 줄 알았다. 다만 하늘은 내게 다른 여자들처럼 부드러운 인상을 주지 않으셨다. 어릴 때부터 내 표정은 늘 근엄했고 미간은 찌푸려져 있기 일쑤였다. 남들이 보기엔 내가 화가 났거나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었다. 이 다소 험상궂은 외모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에서 적잖은 손해를 봤다. 올해 24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실무에서 구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었다. 오늘은 제왕디왕그룹의 제품 관리자 직책에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다. 제왕그룹은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한복판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대기업이었다. 거대한 로비에 들어서자 명품 옷을 차려입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모습을 돌아보니 동대문 시장에서 산 흰 셔츠에 짙은 색 슬랙스, 그리고 앞코가 다다른 플랫슈즈 차림이었다. 하지만 이 저렴한 옷차림이 나를 위축시키지는 않았다. 일은 머리와 손으로 하는 것이지 옷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차례가 되어 1차 면접실로 들어갔다. 맞은편에는 김 부장이라는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내 옷차림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는데 내 꾸밈 없는 외모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김 부장은 내 얼굴 어디에도 사교적인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 왜 수많은 대인 관계가 요구되는 이 직책에 지원했는지 물었다. 나는 김 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나는 이전 회사에서 내가 만들어낸 수치들과 시장 분석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좋은 제품에는 기술을 이해하고 고객의 심리를 꿰뚫는 관리자가 필요하지. 그저 웃으며 비위나 맞추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고객은 실질적인 가치를 위해 돈을 지불한다. 그들은 확실한 약속을 원하며 나의 진지함이야말로 이 일에 대한 최고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 3가지를 제시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고 즉시 3단계 처리 절차를 제시했다. 첫째, 직접적인 과실 인정. 둘째, 합리적인 보상안 제시. 셋째, 시스템 문제 해결 시점 약속.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는 내 단호한 말투에 김 부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이력서를 덮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가 1차 면접에 합격했다고 통보했다. 그는 그룹 총수와의 최종 면접을 위해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나 대기석으로 나왔다. 마음속에 큰 동요는 없었다. 내 능력이란 과시용이 아니었기에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이미 예상한 바였다. 비서가 나를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로 안내했다. 넓고 소박하지만 묵직한 마호가니 가구로 꾸며진 사무실로 들어섰다. 커다란 책상 뒤에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60대쯤으로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각진 얼굴에는 맨손으로 불을 일군 사람 특유의 풍파가 서려 있었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젊은 경영자들과 달리 그에게서는 아버지뻘의 침착하고 안정된 기운이 풍겼다.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고 나는 그 앞에 앉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내 이력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강점이나 약점 같은 진부한 질문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내가 인턴 시절에 어떻게 베테랑 직원들을 제치고 3건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언급하며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2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린 채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다. 박 회장님께 대단한 비결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나의 끈기와 집요함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고객이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격 때문인지 기능 때문인지 철저히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사무실 문 앞에서 끈질기게 기다렸다. 애원하지도 달콤한 말로 구슬리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들과 우리 회사 재무팀과 피 터지게 협상해서 얻어낸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했을 뿐이다. 덧붙여 이 험상력은 얼굴이 오히려 큰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내 사나운 인상과 진지한 태도를 보고 내가 농담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다른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때로 솔직함과 결단력이 수만 가지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결론지었다. 박 회장은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짙은 눈썹을 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역력한 감탄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젊은 나이에 생각이 깊고 현실적으로 일하며 허풍 떠는 나쁜 버릇에 물들지 않았다고 칭찬했다. 그는 만약 제왕그룹에 입사하게 된다면 현재 정체 상태인 제품 부문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에 준비해둔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두 세대 간의 업무 철학에서 동질감을 느꼈다. 이 회장님은 실질적인 능력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 그 점이 이곳에 지원하기로 한 내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느끼게 했다. 내가 생산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한창 설명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노크도 허락을 구하는 말도 없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한 청년이 들어왔다. 그는 구겨진 티셔츠에 색바랜 청바지 차림이었고 머리는 막 잠에서 깬 듯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의 책상으로 직진하더니 서류 뭉치를 나무 책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이 청년이 바로 박 회장의 아들 강태민이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무뚝뚝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그는 싱가포르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맡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그 파트너들이 핵심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며 허황된 기능만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들과 일하는 것은 시간과 지성의 낭비라고 말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오만했고 회사의 규율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그곳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체면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부모님께 집안의 규율에 대해 엄격하게 교육받았다.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하며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회사는 일하는 곳이지 그가 오고 싶을 때 오고 행패 부리고 싶을 때 부리는 안방이 아니다. 이 철부지 도련님의 특권 의식과 오만한 태도에 대한 분노는 나를 가만히 앉아있게 놔두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옆으로 밀치며 벌떡 일어섰다. 나는 강태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쏘아붙였다.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올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책상 위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사업은 어린애 장난이 아니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품 담당자의 책임은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비웃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를 향해 집안 배경만 믿고 비단옷 속에서 자라나 조직의 노고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라고 쏘아붙였다. 자신이 그렇게 잘나서 아무도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나가서 회사를 차려 왕노릇이나 하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서 정말 돈을 벌어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신 하나 없다고 이 프로젝트가 망할 만큼 당신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내 말은 강태민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아마 태어나서 회장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자신을 꾸짖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초라한 옷차림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싸늘한 표정을 한 여자에게서 말이다. 강태민은 나를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당신이 뭔데 감히 날 가르치려 드냐. 고 소리쳤다. 나는 대답 없이 팔짱을 낀 채 태연한 태도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내 도전적인 침묵은 그를 더욱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강태민은 나에게 달려들려다 여자를 때릴 수는 없다는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를 막았는지 주먹의 방향이 빗나갔다. 그의 주먹은 내 옆에 놓인 자단목 서류장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강한 충격에 그의 손가락 마디 피부가 벗겨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거두었다. 나는 피 흘리는 상처를 보았지만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이나 안타까움도 없었다. 나는 침착하게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값싼 티슈 한 팩을 꺼냈다. 티슈 한 장을 뽑아 그에게 내밀며 핏물이 회사 카펫을 더럽히면 나중에 청소 아주머니가 고생하시니 이걸로 닦으라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은 내 손에 들린 티슈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티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아들을 꾸짖었다고 해서 화를 내지도 서둘러 달려가 태민의 상처를 살피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책상 위에 깍지 낀 채 입가에 날카로운 미소를 살짝 띠고 있었다. 비즈니스 세계의 정점에 선 그의 노련한 눈이 나를 깊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팽팽한 분위기를 깨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아주 흥미로운 아가씨라고 말했다. 제왕그룹에는 나처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 흘리는 손을 감싸 쥔 아들을 쳐다보더니 강태민의 제왕그룹 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결정을 단호하게 선포했다. 그는 아들이 자립하는 맛을 좀 보게 하겠다며 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더 작은 규모의 기술회사인 프론티어 테크로 그를 보내버렸다. 아들에 대한 처벌을 마친 그는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할 제안을 했다. 그는 리더의 계산적인 말투로 이 망나니 같은 아들 녀석의 철없는 성질은 아마 나의 강인함 정도는 되어야 억누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높이 평가한 나머지 단순히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망나니 아들을 바로잡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서 나를 미래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문제를 바로 제기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상황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느껴졌다. 재벌 총수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일과 함께 저울질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박 회장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남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밥벌이를 할 직장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드렸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면 회장님의 귀한 시간을 더는 뺏지 않고 이만 물러가겠다고 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내 값싼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갔다. 등 뒤에는 강태민의 경악 어린 시선과 늙은 회장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나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제왕그룹 빌딩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한낮은 불볕더위였다. 나는 버스를 타고 내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대기업을 거절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었다. 나는 능력을 존중받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편이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부잣집에 발을 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늘 신신당부하셨다. 가난한 집딸은 낸내를 지켜야 하며 부자를 탐하거나 가난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황금을 보고 눈이 멀어서도 안 된다고.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마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강태민의 까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인사기록에서 내 번호를 알아냈냐고 따지듯 물었다. 그러고는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해서 환심을 사려는 무슨 속셈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아침에 내가 퍼부었던 욕설이 단지 높이 올라가 부잣집에 들어가려는 밀당 수법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그 근거 없는 비난을 듣자 또다시 우라가 치밀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조금도 봐주지 않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에게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했다. 그의 집 재산이 얼마나 큰지 관심도 없고 생각 없는 어린애랑 연극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고 했다. 나는 박 회장의 결정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자식의 결혼을 채용의 대가로 내거는 것은 돈만 믿고 날뛰는 자들의 경솔하고 진지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하며
부모에게 막말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자식이 있는 복잡한 집안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나는 그에게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속마음을 다 쏟아낸 후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불필요한 골칫거리를 피하기 위해 그 번호를 차단했다. 제왕그룹에서의 일은 없던 셈 치기로 했다. 오늘 오후에는 이력서를 다시 정리해서 내일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 갈 것이다. 내 성격은 원래 이랬다. 이 문이 닫히면 내 손으로 다른 문을 열면 그만이다. 결코 누구에게 연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리며 새 메시지가 왔음을 알렸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또 다른 낯선 번호였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짧지만 억울함이 가득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손에 난 상처가 크고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집안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전용 기사를 부를 수도 없다고 투덜댔다.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은 온통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이 꼴로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비웃으며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다 큰 어른이 자기가 주먹으로 쳐서 생긴 상처 때문에 생판 남에게 떼를 쓰다니. 나는 무시하고 책을 정리한 뒤 잠자리에 들려 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 아침에 봤던 그의 피 흘리는 손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오만한 성격은 싫었지만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오지랖 넓은 성격을 어쩔 수 없었다. 다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내가 배운 도리가 아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얇은 재킷을 걸치고 낡은 스쿠터를 끌고 자취방 골목을 나섰다. 골목 어귀에 있는 약국으로 달려갔다. 소독약 한 병, 의료용 솜 한 봉지, 그리고 고급 반창고 한 통을 샀다. 약사가 총 7,500원이라고 했다. 돈을 내고 약봉지를 스쿠터 트렁크에 넣은 뒤 그가 조금 전 메시지에 함께 보낸 주소인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를 향해 달렸다. 거리는 꽤 멀었고 밤바람이 옷 속으로 세차게 불어왔다. 도착해서 밖에 스쿠터를 세우고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으로 휘황찬란한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내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호수와 집주인 이름을 말했다. 확인 전화를 한 통 한 뒤 그들은 마지못해 엘리베이터 카드를 찍어 나를 20층으로 올려보냈다. 28호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나는 초인종을 단호하게 한 번 눌렀다. 두꺼운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태민이 서 있었는데 아침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다. 티셔츠는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오른손에는 피로 붉게 물든 휴지를 대충 감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눈에 역력한 놀라움을 드러냈다. 분명 그는 내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달콤한 말로 자신을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지방 밖에 서 있었다. 약이 든 비닐봉지를 그에게 내밀었다. 나는 소독약으로 상처를 깨끗이 씻고 반창고를 붙여 감염을 막으라고 퉁명스럽게 일러주었다. 강태민은 멍하니 서서 약 봉지를 받아들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즉시 돈을 요구했다. 약값은 총 7,500원이니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라고 했다. 강태민은 눈을 깜박였다. 내 칼 같은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주머니를 더듬거리더니 어색하게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나는 그 큰 돈을 받지 않았다. 잔돈이 없으니 내일 정확히 7,500원을 내 전화번호로 계좌 이체하라고 말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의 태도가 어떤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임무는 끝났고 양심의 빚도 갚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세계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계속해서 여러 곳에 화서를 보냈다. 탄탄한 경력과 깔끔한 이력서 덕분에 나는 곧 프론티어 테크라는 기술 회사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다.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젊은 기업으로 규모는 제왕그룹만 못하지만 업무 환경이 역동적이고 실력을 중시한다는 평판이 있었다. 면접은 그 주에 바로 진행되었다. CEO가 직접 나와 면담했다. 그는 한정된 자원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나는 실무적인 감각으로 핵심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항목들을 제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나의 결단력과 논리적인 사고는 즉시 경영진을 설득했다. 같은 날 오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 제품 관리자 직책에 합격했다고 통보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정식으로 출근했다. 기술회사의 환경은 완전히 달랐다. 딱딱한 정장은 없었다. 모두가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사무실 곳곳에서 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내 자리를 배정받아 직접 깨끗하게 닦은 뒤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오전 내내 회사가 개발 중인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전부 읽었다. 고도의 집중력 덕분에 나는 금세 업무 절차와 현재 존재하는 허점들을 파악했다. 오후에는 디자인팀과 테스트팀을 소집해 짧은 회의를 열었다. 내 성격은 원래 직설적이라 일할 때 항상 핵심부터 파고들었다. 나는 모두에게 진행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거의 다 됐어요. 나 하고 있어요 같은 애매한 대답은 용납하지 않았다. 한 남자 디자이너가 게으름을 피우며 컴퓨터가 느리다는 핑계로 인터페이스 제출 기한을 늘리려 했다. 나는 봐주지 않고 회의 중에 즉시 IT 부서에 그의 컴퓨터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기한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출근 첫날은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순조롭게 흘러갔다. 부서 사람들은 새로운 상사의 강철 같은 업무 스타일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업무 시간에 잡담하거나 농담하지 못했다. 나에게 리더란 직원의 환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사람이었다. 절대적인 진지함으로 나는 프론티어 테크에서 빠르게 내 자리를 확립했다.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디자인에서 개발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회사 일정에 따라 오늘 나는 기술 이사와 중요한 방향성 회의를 갖고 구현 방안을 확정해야 했다. 인사팀에서는 이 기술 이사가 매우 까다롭고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극도로 엄격해서 이전에 많은 제품 관리자들이 그 때문에 울며 나갔다는 말을 넌지시 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 기술 서류와 진행 상황 차트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회의실로 들어갔다. 유리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키가 훤칠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하늘색 셔츠에 짙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당당한 풍채가 완전히 달랐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미간이 무의식적으로 찌푸려졌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프론티어 테크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난 그 기술 이사는 다름 아닌 강태민이었다. 강태민은 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는 노트북을 책상에 내려놓고 평온한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긴장되고 숨막혔다. 나는 스스로에게 침착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일은 일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 직책에 맞게 그를 불렀다. 나는 기술 이사님께 인사를 건네고 양측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강태민은 바로 서류를 펼치지 않았다. 그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나지막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먼저 상황을 설명했다. 강태민은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면접 이후 아버지가 정말로 행동에 옮겼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박 회장은 즉시 그의 본사 관리직을 박탈하고 그를 프론티어 테크로 보내 스스로 단련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태민은 이 회사에서 기술 이사직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코딩 실력과 시스템 설계 능력 덕분이며 집안의 자본에는 한 푼도 의존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내 경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내 이력서를 프론티어 테크 경영진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 개입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CEO가 면접을 통해 내 능력을 평가하고 직접 채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 나는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진지함과 공정함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내 이력서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관심 없으며 오로지 내 실력으로 합격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이 회의실에서 그는 기술 담당이고 나는 제품 담당이니 모든 결정은 개인적인 타협 없이 프로젝트의 이익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태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옅은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이 예기치 못한 만남은 도전으로 가득 찬 시작을 알렸고 앞으로 펼쳐질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했다. 예상대로 제품 부서와 기술 부서의 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나와 강태민 둘 다 자신의 관점을 끝까지 고수하는 고집센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첫 한 달 내내 나와 강태민이 참석하는 회의는 항상 격렬한 전쟁터로 변했다. 아랫사람들은 보통 숨을 죽인 채 앉아 두 상사의 팽팽한 논쟁에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오늘은 재고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능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사용자 경험 흐름을 그려나갔다. 나는 시스템이 매 클릭 후 즉시 재고 수량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는 고객이 절대적인 정확성을 위해 돈을 지불하며 1초의 지연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입출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커 펜을 들고 내 도표에 가위표를 그었다. 그는 복잡한 전문 용어를 써가며 반박했다. 강태민은 서버가 매 초 계속해서 데이터를 로드하게 하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다른 기본 작업이 느려지고 심지어 피크 시간대에는 서버 전체가 다운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분마다 한 번씩 일괄 동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는 지지 않고 책상을 손으로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5분은 대규모 창고 운영에 있어서 너무 긴 시간이다. 고객들은 이렇게 새뜨고 업데이트가 느린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기술팀이 핵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태민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최적화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라면 내가 직접 코딩이라도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여 쏘아붙였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고 누구도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결국 1시간이 넘게 수많은 방안을 2개의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그려낸 끝에 우리는 교차점을 찾았다. 강태민은 서버가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도록 요청하는 대신 웹소켓 양방향 연결 기술을 사용하고 데이터를 작은 묶음으로 패키징하여 5초마다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는 사용자 경험을 신중하게 다시 계산해 보았고 이 방안이 허용 가능한 지연 시간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민도 마커펜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계속해서 다투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진정한 재능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까다로운 문제를 제시하든 한바탕 반박을 거친 후에는 항상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완벽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냈다. 이 동료에 대한 존경심이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고객과의 약속 기한을 맞추기 위해 막바지 스퍼트에 들어갔다. 회사 전체가 야근 체제로 전환되었다. 며칠 밤 동안 프론티어 테크 사무실의 불은 새벽 1시까지 환하게 켜져 있었다. 먹다 남은 피자 상자들과 빈 커피 잔들이 책상 위에 널려 있었다. 업무 분위기는 피로로 가득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늘 밤은 핵심 인력들만 남아 시스템의 마지막 버그들을 수정하고 있었다. 나는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자 흐름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다. 5시간 동안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했더니 머리가 끊어지기 직전에 밧줄처럼 팽팽해졌다. 사무실 구석에서 강태민은 여전히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가끔 까다로운 코드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새벽 3시쯤 저항할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왔다. 나는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두 팔을 베개 삼아 어느새 잠이 들었다. 희미한 에어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 사이에서 선잠에 빠졌다. 얼마 후 따뜻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내 어깨를 덮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 온기가 한밤중 사무실 에어컨의 싸늘한 냉기를 몰아냈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고개를 들었다. 회색 남성용 코트가 내 등에 단정하게 덮여 있었다.
짙은 옷감에서 은은한 남성적인 향기와 희미한 커피 향이 풍겨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강태민의 책상 쪽을 보았다. 그는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추위 때문에 팔을 살짝 움츠린 채 여전히 화면의 코드에 고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코트를 들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의 의자 등받이에 코트를 걸쳐주며 두 사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기 걸리면 내일 시스템 고칠 사람이 없으니 옷 입으라고. 강태민은 나를 1초간 돌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팔을 뻗어 코트를 다시 입었다. 나는 사무실 탕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던 시절 그가 항상 블랙커피를 타면서도 연유를 듬뿍 넣고 설탕을 3봉지나 넣던 것을 기억해냈다. 나는 익숙하게 컵을 들어 그 달콤한 비율에 맞춰 진한 커피 한 잔을 탔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강태민의 키보드 옆에 놓아주었다. 나는 설명 없이 정신 차리고 계속하라고만 했다. 그가 핵심 부분을 다 고치면 바로 돌아와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강태민은 손을 멈추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요한 한밤중 말없이 오가는 조용한 관심이 앙숙 같던 두 사람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일이 세부적으로 진행될수록 나는 강태민이 프로그래머 팀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찰할 기회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제왕그룹에서의 나쁜 첫인상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금수저로 태어나 일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론티어 테크에서의 실제 업무는 내가 이 사람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만들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프로젝트의 서버 시스템에 갑자기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도난당할 위기에 처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지만 점점 커지는 보안 허점을 막을 수 없었다. 기술팀 사무실은 혼란에 빠졌다. 이사실 쪽에서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 서서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극도로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약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제품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회사는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강태민이 기술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보안팀장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가 그의 손을 키보드에서 밀어내고 직접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강태민의 10손가락이 현기증 나는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컴퓨터 화면에는 나 같은 경영 직군이 보기에는 외계어처럼 보이는 청록색 명령어들이 교차했다. 그는 키보드를 치면서 동시에 각 팀원에게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했다. A에게는 즉시 보조 연결 포트를 닫으라고 요구했고 B에게는 모든 예비 데이터를 물리적 서버로 백업하라고 지시했으며 C에게는 최신 구성의 방화벽을 설정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명확했으며 질문이나 지체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숨막히는 15분 만에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표시했고 공격은 완전히 격퇴되었으며 데이터는 온전하게 보호되었다. 기술팀 전체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강태민은 일어서서 두 손을 가볍게 털고는 퇴근하기 전에 접속 로그를 다시 확인하여 취약점을 완전히 보완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내가 예전에 욕했던 것처럼 돈이나 물 쓰듯 하는 텅 빈 머리의 철부지 도련님이 전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기술 전략가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내놓는 해결책은 매우 날카로웠으며 전문 지식은 최고 수준이었다. 나는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그의 출신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프로젝트 개발 파트너로서 절대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재고관리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마침내 기한에 맞춰 파트너에게 인도되었다. 고객은 우리 팀이 구축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에 매우 만족했다. 이 큰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CEO는 한강변의 대형 해산물 레스토랑 전체를 빌려 전 직원을 대접하기로 결정했다.
회식은 매우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쨍하는 건배 소리와 유쾌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지독했던 야근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나는 시끄럽고 술 기운이 가득한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음식을 몇 점 집어먹고 가끔 동료들의 축하 인사에 물 한 모금으로 화답할 뿐이었다. 반대편에서 강태민은 파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그의 테이블로와 유능한 기술 이사에게 축하의 잔을 올렸다. 그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이 잔 저 잔을 모두 비웠다. 그의 주량은 꽤 좋았지만 1시간 넘게 계속해서 술을 받은 후에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다. 회식이 중반쯤 되었을 때 강태민은 가득 찬 맥주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내 테이블로 왔다. 주변 동료들은 상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강태민은 내 옆에 빈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앉았다. 그의 숨결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그는 맥주잔을 책상에 세게 내려놓고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회의실에서처럼 날카롭고 이성적이지 않고 취한 사람의 몽롱함이 어려 있었다. 그는 쉬어 잠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는 내게 이제 프로젝트도 성공했으니 내가 아직도 쓸모없고 중요하지도 않으며 집안 배경에나 기대는 놈이라고 생각하나 예전 면접실에서 당신이 나한테 욕했던 것처럼? 이라고 물었다. 그의 말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강태민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똑바로 보며 애두르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능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쓴 코드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전체를 살렸으며 나는 그의 재능을 완전히 인정한다고. 내 말을 듣고 나서 강태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턱을 괴고 깊은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느리지만 매우 또렷하게 발음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는 지금까지 아첨하는 사람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돈이 있으면 아양을 떨고 잘못을 해도 감히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 질렸다고 했다. 그러고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할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는 내가 좋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단호하게 비판하는 방식이 좋고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고 자신을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는 방식이 좋다고 했다. 꽃도 촛불도 없는 고백, 오직 짙은 술 냄새와 취객에 투박할 정도로 솔직한 진심만이 있었다. 나는 멍해져서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이 예상 밖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어젯밤 강태민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것이 단지 술 취한 사람의 주정일 뿐이며 술이 깨면 그도 깨끗이 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나는 평소의 근엄한 표정을 되찾고 주간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 강태민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안색은 완전히 평소와 같았고 옷은 깔끔했으며 태도는 프로페셔널했다. 그는 업무에 대해 매끄럽게 논의했고 어젯밤 일에 대해 어색해하거나 언급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이 원래 궤도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그날 이후 나와 강태민의 관계는 작지만 조용하면서도 매우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에서의 불꽃 튀는 논쟁은 여전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나를 향해 도전적이거나 비꼬는 듯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항상 끈기 있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후에야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유연한 태도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다. 그의 관심은 업무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나는 보통 절약을 위해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몇 번 도시락을 열었을 때 그 옆에 깎아놓은 과일이 담긴 작은 통이 놓여 있었다. 어떨 땐 사과, 어떨 땐 배, 그리고 이거 먹고 힘내서 나랑 싸워라는 퉁명스러운 글씨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오후에 회사 동료들이 음료를 주문할 때면 내 책상 위에는 항상 설탕과 얼음이 적게 들어간 정확히 내 입맛에 맞는 블랙티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내가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잘 알았지만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다. 정점은 늦은 저녁 시간이었다. 내 휴대폰은 가끔 강태민의 번호로 온 메시지로 환하게 빛났다. 그는 느끼한 작업 멘트를 보내지 않았다. 내용은 그저 집에 도착했는지 묻거나 문단속 잘하라고 상기시키거나 최신 기술 시장 분석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정도였다. 짧고 건조한 딱 기술자다운 메시지들이었다. 점차 회사 내 눈치 빠른 동료들이 두 상사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들은 탕비실에서 소곤거리며 소문을 퍼뜨렸다. 나는 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은 외부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였다. 나는 그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매일 오후에 블랙티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항상 찌푸려져 있던 내 미간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옅은 미소와 함께 풀어지곤 했다. 내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이 그 투박하고 따뜻한 행동들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감정이 싹 트자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다. 주말의 한가한 시간에 나는 내 좁은 자취방의 큰 거울 앞에 몇 시간이고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내 얼굴 윤곽을 따라 쓸어보았다. 부드럽고 다정한 구석이라곤 없는 얼굴, 늘 엄격함이 서린 눈, 드문 미소조차도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정도였다. 나는 어릴 적 이웃들이 던졌던 가혹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나를 가리키며 여자애가 얼굴은 험상궂고 성격은 괄괄해서 나중에 커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 무심한 말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나는 그 거대한 자격지심의 벽을 수년간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덮고 숨겨왔다. 나는 강태민의 관심에 조금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 이성이 즉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강태민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완벽한 남자였다.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본인 스스로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그의 주변에는 달콤한 말을 할 줄 알고 애교를 부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재벌가의 딸들이 분명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밤새도록 일하고 정면으로 논쟁하고 공정하게 따질 줄만 알았지. 다정하거나 애교 부리는 법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을 그었다. 나는 강태민이 지금 내게 보이는 감정이 단지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아마 그는 사내 진미에 질리고 순종적인 여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다가 감히 자신에게 정면으로 욕설을 퍼붓는 거친 여자를 만나자 신선함을 느끼고 남성적인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신선함이 사라지고 나면 그가 내가 정말로 사랑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건조하고 지루한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분명 나를 떠나 원래 속해 있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 미래를 생각하자 나는 내 자신이 환상에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물러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강태민을 피했다. 회의에서는 그와의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고 오직 보고서 형식으로만 소통했다.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빨리 밥을 먹고 고객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그의 저녁 메시지에는 동료 관계의 선을 넘지 않는 짧고 냉담한 답장만 보냈다. 나는 방어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아 올렸고 막 싹트기 시작한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 가두었다. 그리고 다시 외롭지만 안전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였다. 내 노골적인 회피는 강태민처럼 예리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일주일 내내 내 거리감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금요일 오후 사무실 사람들이 대부분 퇴근 준비를 마쳤을 때 강태민이 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작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유리문을 퀭 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는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와 책상 옆 의자를 끌어당겨 내 길을 막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논의할 사항이 있냐고 물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퇴근 시간이 지났으니 먼저 가보겠다고 했다. 강태민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양손을 책상에 짚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극도의 단호함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내가 부인하려고 입을 열자 그는 손을 들어 나를 조용히 시켰다. 강태민은 책상에서 떨어져 놀랍게도 내 앞으로 다가와 몸을 낮추고 천천히 쭈그려 앉았다. 그의 시선이 의자에 앉아있는 내 시선과 같은 높이가 되었다. 강태민처럼 오만한 남자의 이런 낮은 자세는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내 두 손이 무심코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는 장난기 하나 없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애써 쌓아 올린 겹겹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아. 그 험상궂은 얼굴 때문에, 남들과 다른 그 모난 성격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알아.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분명하게 선언했다. 그는 유리장 안에 넣어두고 감상할 도자기 인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언제나 애교 부리며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내게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바로 당신의 그 가시 돋친 당당함이 좋아.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나설 줄 아는 여자가 좋고 내 뒤에 서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좋아. 그는 내 차가운 겉모습은 그저 한밤중에 비바람을 맞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약을 사다 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껍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태민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내 마음속 모든 의심을 부수는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다. 그는 내게 누구를 위해서도 바뀌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의 나 자신으로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하니까. 송죽이라는 이름처럼 곱고 강인한 사람, 바로 그 자체를.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눈가에 차올랐다. 내 심리적 장벽은 이 남자의 절대적인 확신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회사에서 나와 강태민의 관계는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피할 수는 없었다. 몇 마디 수군거림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박 회장의 부인이자 강태민의 친어머니인 홍 여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평일 아침 내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자신을 제왕그룹 사모님의 개인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 여성은 홍 여사님의 초대 말씀을 전하며 강남 중심가 깊숙한 곳에 있는 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았다. 초대의 형식은 매우 정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강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오 12시 나는 약속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갔다. 레스토랑은 유럽 왕실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붉은 벨벳으로 덮인 테이블과 의자를 비추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직원이 나를 외부의 소음과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홍 여사님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정성 들여 한 화장은 그녀를 사회 최상층 여성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했다. 나는 먼저 다가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홍 여사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서두르지 않고.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고 부드럽지만 날카로움이 숨겨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가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 회장에게서 확인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회장님이 면접 자리에서 나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남편은 사업가라 인재를 아끼는 마음에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결정을 하곤 하지만 자신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어머니로서 그런 도박 같은 결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강조했다. 회장님이 자네의 그 당돌한 사업 수완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해서 우리 집 대문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게. 유능한 직원과 좋은 며느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홍 여사님은 계속해서 까다로운 기준들을 나열했다. 이 집안의 며느리는 외교적인 티파티에서 교류할 줄 알아야 하고
회화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수백 명의 대기업가들을 모아 자선 파티를 주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내 건조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내가 그런 소프트 스킬들이 완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나의 시골 출신은 문벌을 중시하는 상류 사회의 눈에 큰 결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합당한 보상금을 받고 스스로 강태민에게서 멀어져 그가 안심하고 협력은행 회장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충고했다. 홍 여사님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들은 내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계급의 격차를 잔인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권력 있는 여성과 마주 앉아 나는 전혀 당황하거나 떨지 않았다. 나는 자세를 바로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 위에 두 손을 단정히 올려놓았다. 나는 홍 여사님의 탐색하는 듯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모님께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며 평생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으셨지만 그 돈은 완전히 깨끗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땀과 눈물의 돈으로 저를 제대로 먹이고 가르치셨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다. 나는 홍 여사님께 단언했다. 나는 강태민의 재능과 진심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의 막대한 재산이나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또한 나는 허황된 티파티나 가식적인 외교 활동에는 흥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며 나의 가치는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지. 상류층 행사를 장식하는 움직이는 꽃병이 되는 데 있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어떤 돈도 받기를 거절하며 강태민과의 미래는 우리 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홍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 그녀는 낮은 출신의 젊은 여성이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며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가치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입을 열어 더 꾸짖으려던 순간 방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강태민이 나타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매우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분명 회사 내 누군가에게서 소식을 듣고 일을 중단하고 달려왔을 것이다. 강태민은 긴 인사 없이 곧장 내 옆으로 왔다. 그는 한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안심시키려는 듯 꽉 잡았다. 강태민은 어머니를 보며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아들의 도리는 지켰다. 그는 홍 여사님께 감정 문제는 자신의 사적인 일이니 어머니께서 개입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선택한 여성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강태민은 어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단언했다. 그는 나의 강직함을 사랑한다고. 만약 집안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면 모든 외교적, 사업적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 편히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만약 어머니가 강요한다면 상속권을 포기하고 나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들의 단호한 선언을 듣자 홍 여사님의 안색이 변했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우리가 방을 나서는 모습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몇 주 후 레스토랑에서의 긴장된 만남 이후 강태민은 박 회장님이 나를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전했다. 이번 초대는 사모님이 아닌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며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다. 호화로운 저택 부지에 들어서면서 나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다짐했다. 우리는 넓은 거실로 들어섰다. 박 회장님은 진짜 가죽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들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신문을 접고 돋보기를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다. 내가 예상했던 긴장감과는 달리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홍 여사님이 부엌에서 나왔는데 이전처럼 날카로운 태도가 아니라 조용한 관찰의 태도를 보였다. 식사는 주식당에서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다소 어색했으며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박 회장님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내 집안 배경에 대해 묻는 대신 업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프론티어 테크팀이 막 완성한 재고관리 소프트웨어를 언급하며 노련한 사업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했다. 그는 나와 강태민이 격렬하게 논쟁하며 구축했던 데이터 동기와 시스템의 우수성을 칭찬했다. 그는 고객 경험을 지키려는 내 단호한 입장을 칭찬했다. 그의 실질적인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은 나에게 깊은 존중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내년 기술 제품 개발 동향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눈빛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식사 도중 그는 갑자기 나에게 프론티어 테크를 떠나 제왕그룹으로 와서 제품 전략 이사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정중하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 매력적인 제안을 거절했다. 나는 프론티어 테크가 나와 강태민이 맨손으로 프로젝트를 일구어낸 곳이며 그곳의 기술팀과 함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님은 크게 웃으며 내가 쉽게 매수되지 않는 기백이 있다고 칭찬했다. 옆에 앉아있던 홍 여사님은 내가 남편과 사업에 대해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태도도 점차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내게 음식을 덜어주기 시작했고 조용한 고갯짓으로 내 능력을 인정했다. 저녁 식사는 상상 이상으로 순조롭게 끝났다. 강태민이 차를 몰아 나를 자취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밤의 서울 거리는 한산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가족으로부터의 부담감을 덜어낸 후 우리 둘의 기분은 매우 편안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 드문 평온함을 즐기며 눈을 감았다. 차는 익숙한 골목 어귀에 멈췄다. 내가 차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을 때 딸깍 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이 모든 문을 잠가버린 것이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태민은 시동을 끄고 안전벨트를 푼 뒤 완전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온갖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심지어 나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맞서기까지 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말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조건을 내걸었다. 오늘 나 오빠 좋아해. 세 글자를 말하지 않으면 문 잠그고 여기서 재울 거야. 나는 원래 건조한 사람이라 단호한 행동에는 익숙했지만 달콤하고 감상적인 말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리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이런 유치한 장난하지 말고 당장 문 열라고 소리쳤다. 강태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으며 끈질긴 도전의 태도를 보였다. 당황스러움이 밀려왔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의 운전석 바로 옆에 중앙 잠금 해제 버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눈을 감은 틈을 타 나는 몸을 숙여 재빨리 그 버튼을 눌렀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나자 나는 차문을 세게 밀고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왔다. 나는 뒤에서 나를 부르는 그를 무시하고 어두운 골목으로 곧장 달려가 낡은 계단을 서둘러 올라 내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나무 문을 쾅 닫고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처음으로 고백을 마주한 여자의 수줍음은 내 평소의 침착함을 잃게 만들었다. 고요한 자취방 안에서 나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창가로 다가가 살짝 아래 골목을 내려다 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강태민은 차를 몰고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계단 바로 아래 낡은 전봇대에 등을 기대고 여유롭고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노란 불빛 아래 서 있는 그 남자의 모습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내 자신이 참 바보 같다고 깨달았다. 어려움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장 아들에게 대놓고 욕설을 퍼붓고 권세 있는 사모님과 홀로 맞섰던 내가 지금은 내 진심을 담은 세 글자를 말하는 것 때문에 도망치다니.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시멘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다. 내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강태민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특유의 반쯤 웃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전혀 조급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나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어떤 차갑고 견고한 껍질도 필요 없이 강태민의 깊은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가장 명확하고 또렷하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나는 가장 중요한 세 글자를 말했다. 사랑해요. 강태민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품에 꼭 안았다. 파란만장했던 감정의 줄다리기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2년 후 서울에서 가장 큰 호텔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이 열렸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태민의 팔짱을 낀 채 단상 위로 올라섰다. 이때 나는 프론티어 테크의 제품 총괄 이사직을 공식적으로 맡고 있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왕그룹의 대표이사 자리에 막 취임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단순한 부부를 넘어 비즈니스 세계에서 완벽한 전략적 파트너였다. 박 회장님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하객들로 가득 찬 연회장을 내려다보며 자랑스럽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자기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귀한 아들을 사정없이 꾸짖던 한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는 수백 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 인생에서 가장 현명했던 결정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운명적인 순간에 자신의 사람 보는 눈으로 가장 귀한 며느리를 얻어낸 것이었다고 선언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강태민의 손을 굳게 잡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 세상에서 하늘도 땅도 두려워하지 않고 올곧은 사람의 품격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행복은 저절로 미소 지으며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다.